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청계산 안자락에는 험준한 골짜기들이 숨겨져 있다. 그 모진 골짜기 아래 3년 전 충원탑 하나가 세워졌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무명 동지들을 위해 북파 공작원들이 세운 위령탑이다. 동지들의 넋을 위로하는 북파 공작원들 바로 뒤쪽엔 그들을 훈련시킨 북파 첩보부대가 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은밀한 훈련이 이루어졌던 비밀 공작 훈련소. 이들의 청춘과 젊음이 바쳐졌던 곳이다. 이곳에선 대체 어떤 훈련이 이루어졌던 것일까? 이들 비밀 공작원들은 북파되어 어떤 임무를 수행했던 것일까? 그럼 우리가 가서 그 부대가 무슨 부대인가 확인, 촬영, 수집을 해갖고 와야 돼요. 그걸 절취해갖고 와야 되네. 군사 기밀이라도. 소련군 고문단이 거기 GOP 시찰로 오는 거를 미리 알고 들어갔어요. 알고 들어가서 그거를 한 30명 죽였죠. 폭발해가지고. 이들의 북파 공작 활동은 첩보 당국이 공식적으로 기록한 비밀 문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된다. 비밀 문서 직인이 선명한 이 문서에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북쪽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작 활동 내용이 기록돼 있다. 모든 공작 임무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고 공작이 완료되면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도 언제든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뭐 이런 얘기면 기밀서를 납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나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것도 계획은 참 세워놓습니다. 그것은 노출만 안 시켜서 그러지. 본격적인 공작 임무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한 공작 계획서가 작성됐다. 공작 계획에 따라 정밀 분석된 목표 지점과 침투로가 확보되고 훈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달성됐는지 공작 성과가 행동 경위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그렇게 3단계로 나눠진 북파 공작은 Y라 불리는 특수공작원에 의해 수행됐고 그것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계획되고 명령됐다. 그 명령이 나왔죠. 육군본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EI라고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주 목표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건 보통 이 우회공작으로 해서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임무를 딱 줘요. 정확한 임무가 있죠. 그건 임무가 헛돌아지면 안 되니까. 여분 너는 어디 가서 뭐를 해라, 뭐를 촬영을 하면 촬영해라. 아니면 걔들 문건 뭐를 절취해라. 이번에 최초로 확인된 Y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 8월 30일 밤 10시 민정경찰 6명의 호송을 받으며 공작장교 인솔하에 2명의 Y 공작조가 중앙분계선을 넘었다. 작전명 청룡, 귀한암호, 천동. 중앙분계선 남쪽 약 200m 지점에 도착한 이들은 5, 6m 앞뒤 간격을 유지하며 조금씩 북쪽으로 나갔다. 이 침투로는 미리 확보한 안전 루트였다. 이들은 약 일주일 동안 북한에 침투하여 공민증, 당원증, 그리고 노력 수첩 등을 입수해 오는 것이 주 임무였다. 또한 DMZ 전선 진지 구축 상태와 전기 철조망 실태를 파악해 오는 것이 부임무로 떨어졌다.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 비무장지대는 지뢰밭이었다. 그 위를 기어서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 발소리 하나 낼 수 없는 정막 속에서 고도의 민첩함과 정확한 작전이 수행됐다. 휴대용 지뢰 탐침을 이용해 한 발짝 한 발짝 지뢰를 확인해가며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초긴장 상태를 요하는 일이었다. 그 당시 노래가 뭐냐면 강소희의 가지 마라
그 노래가 한참 유행했었어요. 저 넘어갈 때는. 굉장히 청한 정막 속에서 강수에 가지마오 소리가 막 나고 난 이제 탐친 쑤시고 가면은 얼만큼 조용히 가는지 꽁을 이제 쑤셔요. 꽁이 바다당 하고 나면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을 해요. 한 1분간.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정신 차려서 또 넘어가죠. 실패란 있을 수 없는 비밀 요원들. 이들은 사전 분석된 침투를 따라 정확히 움직여야만 했다. 6월 30일 밤 10시에 남방 한계선 남쪽 200m 지점에서 출발한 이들은 다음 날 새벽 6시 중앙 분계선 제1참복 지점에 도착 은신한다. 마침 이날은 짙은 안개로 인해 주간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곧바로 다시 북진해 오전 10시경 북방 한계선을 넘는다. 제2잠복 지점에 도착한 이들은 다음 날 7월 3일 새벽 최종 목표 지점을 공략했다. 이들이 올라갔던 침투로는 결국 다시 돌아와야 할 길이기도 했다. 작전을 완료한 이들은 침투 경로를 역행해 다시 남쪽으로 귀환했다. Y 공작 보고서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대목은 공작원 인적 사항이다. 6.25 당시 조부모가 학살당하여 적개심과 복수심이 강하고 배신의 우려가 없는 자, 공작 의욕이 강하며 모험심이 강한 군 제대자, 철저한 반공정신이 공작원의 제일 조건이었다. 공작 계획이 수립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공작원들에겐 산악훈련과 정보 수집 요령 등 다양하고도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졌다. 실전과 똑같은 침투 공작 훈련. 만일 발각될 경우 추격해오는 적군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정규군의 2배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됐다. 눈에 전부 살기가 바짝바짝 붙는 것이 앞에 호랑이가 나와도 때려잡고 싶은 그런 그 용기가 생긴다는 게, 때려잡고 싶은 용기가. 그런 그 도끼를 일부러 키우는 것 같아, 도끼를. 북파 공작원들은 공작 내용에 따라 다양한 복장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학생에서 농부, 북한군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실로 다양했다. 북한군으로 위장할 경우 정확한 소속과 계급도 부여됐다. 공작원의 세계는 냉엄했다. 적에게 체포될 경우 소지한 무기를 사용해 자결한다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었다. 만약 잡힐 경우에는 사실 자폭을 하라 그럽니다. 자폭을 하라고. 그래갖고 사실 뭐 우리 그 권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자를 줍니다. 또 그렇지 자살용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극약을 줍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완전히 그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습니다. 이들에겐 성공 아니면 죽음 2가지 길만이 존재했다. 살아오려면 성공해야 했고 실패했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65년 8월에 북파 명령을 받았던 Y 공작조는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북한군 12사단 31연대 대대장의 65년도 사업 수첩을 비롯해 모두 57건의 정문서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해방 직후 거진 38선은 한국 전쟁 후 휴전선이 됐다. 한반도를 가른 그 분단선을 경계로 남과 북은 끊임없이 드러나지 않는 전쟁을 벌였다. 바로 그 첩보전에 투입된 비밀 전사들, 그들이 Y라고 불린 북파 공작원들이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68년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후 서울은 일대 공포에 휩싸였다.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군 1, 2사군 부대원들이 무장 침투한 것이다. 이때 생포된 김신조는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특수 훈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수훈련인데 유수라고 이제 격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권투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좀 신체도 좋고 만다. 또 기본 가동 환경 이런 게 전동무들이 그런 부대 갑니다. 이로부터 이틀 후 동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함 프레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한반도에는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긴장이 조성됐다. 전국적으로 군인과 경찰, 민간인 합동으로 무장공비 소탕 작전이 전개됐고 국민들 사이에는 반공의식이 확산돼 갔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도당을 규탄한다. 무찌르자 공산도배, 타도하자 김일성을 외치면서 불길처럼 뛰쳐나왔습니다. 잇따른 북한의 만행에 시민들은 김일성 화영식을 치르며 분노를 나타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이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청계산 첩보부대의 특수명령이 떨어졌다. 북한 1, 2, 4군 부대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67년 만들어진 특수부대가 청계산 부대다. 청계산 부대원들은 험준한 산골짜기를 누비며 맹훈련을 받고 있었다. 야음을 틈타 산악을 달리며 고압선과 지뢰, 수시로 위치가 달라지는 각종 장애물을 뚫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걸 눈물 꽂이 이거 타고 올라가니까 그냥 그때서부터 그냥 희한하게 뛰기 시작하는데 요것만 채우면 그냥 나요. 이게 그냥 저 개새끼도 진짜 못 쫓아와요. 그러나 김신조 사건 이후 이들의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이들의 작전은 단기 공작으로 바뀌었고 휴전선, 중부전선을 직접 통과하기 위한 산악 훈련이 강화됐다. 김신조를 직접 데려다 시범 훈련을 받는 한편 북한 1, 2, 4군 부대를 능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김신조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켰어요. 김신조를 데려다가 교육 시범을 보이게 만들고 해서 김신조가 그 자백을 하는 내용, 교육받은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똑같은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받은 많은 인력을 반몸이 그냥 섞어 놓을 거냐는 얘기예요. 강도 높은 훈련은 곧 실전에 사용됐다. 이들에겐 휴전선을 넘어 북쪽으로 침투, 정보 수집과 요인 납치, 그리고 주요 시설물을 폭발한 명령이 떨어졌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휴전선 도발, 그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들의 임무였던 것이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당했어요. 이 뭐 모가지도 잘라가고 폭파도 하고 이 전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들은 얘기는 배가 몇 배가 되게 우리도 보복하라. 당시 휴전선 비무장지대에는 남북 상호 간의 공격과 보복, 그에 따른 재공격이 이어지면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교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우리가 작전을 하면서도 이 작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의아심이 가는 작전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지, 이제. 건드리면 북한이 가만히 있느냐, 이게. 가만히 있지 않다. 그러면 저쪽에서 와서 친다고. 치게 되면 이제 신문에 대석특필을 하는 거라. 68년 한 해 언론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기사는 휴전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침투와 도발, 그리고 교전 소식이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를 따질 새도 없이 남과 북의 보복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다. 경상북도 울진과 삼척에 도합 60여 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양민을 학살하고 난장판을 벌인다는 급보에 접하자 당국은 휴전선 교전 상태가 전쟁 직전까지 치닫던 그해 11월 초 결국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온 나라를 흔들었다. 이번에도 북한군 1, 2, 4군 부대가 후방 공격을 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불과 열흘 뒤 즉각적인 보복 공격이 이어졌다. 대기 중이던 한 북파 첩보부대에 명령이 내려졌다. 68년 11월 13일 작전명 황소공작.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군 진지를 폭파한 것이었다. 이때 작전에 투입된 북파 공작원들은 평강 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소련 고문관을 포함해 북한군 30여 명을 매복 공격으로 전멸시킨다. 소련 고문단 북한군 장교들 뭐 몇 사람 이렇게 한 30명이 또 쪼르륵 올라오는 걸 그냥 크레머로 깐 거거든요. 까고 갈기고 뭐 아수라장이에요. 보니까 난 어린 마음에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이제 막 총 다 있는 거 다 쏴대고. 남과 북의 치열한 체제 경쟁과 이념 전쟁. 그 최전선에서 싸워야 했던 북파 공작원들. 그들의 현실은 한 북파 공작원의 비밀 일기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오후 7시 10분 중앙 분계선을 넘어 북쪽 땅으로 계속 진출 중이다. 잠복을 하기로 했다. 적의 병영이 어수선하기 시작했다. 우리 앞 20m 지점에 적 2명이 움직인다. 나의 총은 불을 토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으리라는 마음이 용솟음친다. 실제 북한에 가가지고 그런 부대 단대와 적힌 복도 같은 거, 편지 적었던 거, 휴지, 심지어 밑닦은 휴지까지도 다 주워와요. 길을 가다가 어떤 흰 종이 쪽 하나 들어 다 주워 빼앗아서 집에 넣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오게 되면 전부 그게 다 하나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매일매일 박수천 씨는 정보 수집 공작원이었다. 늘 필기도구와 카메라를 휴대하고 있었고 잠복하며 관찰 기록할 일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랬기에 적지에서도 순간순간의 기록을 해야만 했고 자신의 일기를 쓰는 것도 가능했다. 이제 돌아오면 바로 옮겨놓고 그런 거죠. 이런 경우는 지금 올라가셨던 중에서도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었군요. 예, 그렇죠. 실패한 데도 있고. 그러나 동료들은 용감하였고. 공작원은 정보를 들고 살아올 때만이 의미를 갖는다. 살아온다는 건 용감한 거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명령은 다시 떨어졌다. 유능한 공작원은 유능해서 실패한 공작원은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서 중앙 분계선을 넘어야 했다. 새벽 4시 30분 중앙 분계선을 넘어 계속 진출했다. 동료가 바위 밑에 피를 뿌렸다. 호야, 들리는구나 너의 목소리, 너의 비명소리, 너의 울음소리가. 괴로운 심정이여.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군데군데 들키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고 굶고. 그래서 적 후방에 침투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부 이제 한 번, 두 번 갔다 왔던 동료들이 목적지를 다 못 갔기 때문에 실패다. 이렇게 여기서 딱 규정하니까 반드시 하겠다고 갔다가 결국은 중간에서 죽게 되고. 박수천 씨가 실제 북한군 차림으로 금성강 일대에 북파됐던 지난 시절, 그곳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배고픔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면 그 송충이도 다 이제 먹어요. 송충이를. 예, 그 이제 그 알코올 이제 이 고체 알코올을 가져가니까 다른 걸로 불을 피우게 되면 불이 나니까 이렇게 나우다리처럼 생긴 알코올을 휴대하고 가니까 그걸 땅을 파고 이렇게 쌀이가지 같은 거 해가지고 송충이를 한 10마리 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구워서. 털이 이렇게 타면서 툭툭 그냥 터져 그 파란 불이 이제 터져 나오고 그거 그냥 봉지에다가 쫙 해서 두었다가 모아놔. 전이 국물도 출발하고 가면서 그걸 한 집씩 털에 금방 먹는 거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아주
뭐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참 맛있지. 맛있고 개구리고 뭐고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데 그건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먹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먹어요. 북파 공작원들은 그들만의 맹서가 있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것이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첩보원이다.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적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겠다. 최선두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울 것을 결심한다. 사실은 온 국민의 최선두에서. 그렇죠. 당시에 휴전이 되어 있으니까 전쟁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최선두에 싸우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동료들의 맹세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전부가 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걸 지금 조국을 지키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 현역선은 일을 못 할 때니까. 뭐 휴전은 됐고 그러니까 휴전선을 뛰어넘는 건 지금 우리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생각이죠. 사선을 넘나들며 반복되는 북파 공작 임무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가를 배반하고 붉은 땅으로 가버린 너. 용서할 수 없다. 못난 놈, 정말 못난 놈이다. 그 동지를 지금도 보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같이 생명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넘어뛰었던 그 동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동지가 애국심이 없어 넘어간 것도 아니고 뭐 애국심 이런 건 모르겠어요. 당시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최소한 훈련받을 때는 국가의 최고의 애국자라는 그 길을 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국가가 내가 넘어가 성공하면 이 약속을 지키리라 했는데 한 번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동지가 그게 엄청난 실망을 가지고 결국은 가서 투항을 살기 위해서 투항을 한 거라고 봐요. 넘어가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인간적인 고뇌가 일기 곳곳에 드러난다. 동료들은 하나둘 죽거나 사라져갔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작 명령은 그를 짓눌렀다. 운명, 신이 준 얄궂은 운명이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벌이라고 말하렵니다. 박수천 씨와 동지들은 칠용사로 통했다. 7명이 함께 시작했었다. 그러나 이젠 그들 중에 박수천 씨 혼자만 남았다. 그들 지형사에겐 그들만의 노래도 있었다. 백두산까지 바람처럼 적의 심장 관통하리라. 나라 위에 이한 목숨 다할 때까지 달려라 대한의 칠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늘 외출 나갔을 때나 출동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그걸 합창들을 하고 그리고 싸웠던 동지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한반도에서 북파 첩보 공작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중이었다. 정보 수집과 적 후방 교란을 통해 정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1952년 10월 처음으로 창설된 육군 정보국산의 첩보부대 HID. 서울 정릉 청수장에 제1교육대를 두고 북한산을 모델로 훈련했던 이 부대는 전쟁 중 일기에 300여 명씩 1, 2, 3기의 요원들을 배출했다. 370명 정도 알고 있거든요. 예, 일기생이 하여튼 300명 넘었어요. 하고 이제 입교식 하고 지금 한 우리가 3개월 동안 훈련 받았거든요. 이곳에서 청춘을 바쳐 훈련을 받았고 적 후방에서 전쟁을 치렀던 비밀 요원들. 그들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이곳은 그들의 치열했던 지난날의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50년 전 당시 부대 막사와 내무반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옛 흔적을 말해준다. 군인으로서 계급도 군번도 그리고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못했던 초기 북파 공작원들의 마지막 훈련장이었다. 당시 이곳에 내걸었던 나를 따르란 글귀가 눈에 띈다.
한국전쟁 당시 HID 부대는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게릴라전을 펼치기 위해 조직된 첩보부대였다. 이들을 이끄는 부대장은 이철이 대령이었다. 공수로 해서 여기 떨어지고 청수장에서 훈련을 마친 HID 대원들은 평양으로 직접 투입되어 게릴라전을 펼치는 한편 원산 상륙 작전을 위해 원산 앞 여도에 교두보를 확보하기도 했다. 저 함흥, 원산. 당시 개마고원에 고립된 국군 17연대를 구하기 위해 HID 요원 300여 명은 동해안을 통해 여도에 상륙해 원산을 공략했다. 그러나 그것은 역부족인 일이었다. 그때 이곳을 출발했던 HID 요원 대부분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에는 군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짐 나르는 배를 타고 적지에 침투해야 했던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다. 허리띠에 찼던 북파공작원 비표만이 이들을 대한민국 군인으로 증명해준다. 끊임없이 북파돼야 했던 청년 시절 그들은 대부분 북한군 복장으로 변장하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보내요.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그 바로 그 죽는 거죠. 악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보내고 우리가 선하게 말하면은 믿기 때문에 그러면 똑똑하기 때문에 또 보내는 거예요. 당시 육군 첩보부대 HID 교육대장은 김종벽 소령이었다. 9월산 유격 대장으로 시작해서 한국전쟁 당시 전설적인 전투를 기록했던 그의 첩보전 역사는 그의 낡은 집 벽면에 빛바랜 훈장처럼 남아있다. 올해로 93살이 된 그의 가장 아픈 기억은 당시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부하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야만 했던 당시 상황이다. 훈련도 별로 없이 그냥 나가가지고 그거 뭐 하다가 죽으니까 말이야. 네. 그러니 내 죄가 얼마 커. 죽어라 죽어라. 대한민국이야 죽어라. 내가 죽어라. 나도 죽었고 임상수 나도 죽었고. 먼저 떠나간 부하들에게나 남겨진 대장에게나 그들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였다. 제약절이 없다고. 내가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니 9월 9월 우리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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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9월 민족의 간성인 우리 용사들 그 이름 장하다 5월 부대 이 근거야. 예, 그 근거야. 예. 그때 그 뭐 지휘관이 제가 기억나는 대로 자기야 아는 대로 써서. 해가지고서 그게 군대요. 한국 전쟁 중에 활동한 북파 공작원 중에는 여자 첩보원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한국 전쟁 중 북파 공작 활동을 했던 유도화 씨. 북파 당시 함께 갔던 허지신 씨와 5명의 동료들은 피난민 가족으로 위장해 첩보 임무를 수행했다.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뭐 그냥 대부분의 여자 공작원들은 남자 대원들의 신분 가장을 위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같은 것도 갖다가 그냥 가지고 가고 그럼 팔러 간다고. 이들이야말로 훈련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적지에 북파됐다. 항상 불안하죠. 항상 그냥 불안. 무모한 희생은 당연한 그때 일이었다. 당시 아주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기가 싫어요. 너무 그냥 괴로운. 그냥 예. 내가 언제 죽느냐. 예. 이제 그게 불안하죠. 수집해온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 이제 뭐 그 사람들 이제 어디에 그 저기 군인들이 인민군들이 이제 뭐 어디 주둔하고 부대가 어떤지 어디 위치에 있고 예. 이제 그런 거 예. 이제 알아가지고 또 보고 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여자들은 저 남자들은 이 저 활동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예. 그때 20대니까 뭐 나이가 있으니 움직이기가 사실 곤란. 그럼 여자들 못 갈 때는 여자들 보내는 거예요. 가서 뭐 보고 오라.
당시 그녀와 북파됐던 공작원 중에는 15살의 여자 공작원도 있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5명의 여자 공작원들 중 그녀만이 살아남았다. 합격받고 총으로 쏘고 그냥 도망댕기고 그냥 산속으로 막 날라댕기고 그냥 이런 꿈을 꿔요 내가. 얼마나 그때 그렇게 그냥 아주 고통을 받았으면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그냥 그런 꿈을 꾸고 어떤 때는 그냥 꼬박 잠을 못 자고 그래요. 그 생각하면은.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멈췄다. 유엔군 대표와 공산 측 대표가 정전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휴전이 조인됐다. 휴전협정일 밤 10시 이후 전선에서는 포성이 멎었다. 남과 북은 당시의 전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뒤로 물러섰다. 그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그렇게 한반도는 38선 대신 휴전선으로 다시 한번 분단됐다. 민족의 순환 6.25. 이날 이 대통령께서는 내년 이날까지는 이북 동포를 공산 치하로부터 해방시키도록 온 견해가 전쟁은 남한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더욱 고착시키는 역할을 했다. 반공과 북진 통일이 이승만 시대의 구호가 됐다. 사회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는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둔 정보 첩보전은 더욱 은밀해지고 있었다. 정전협정상 중앙분계선을 넘는 것은 이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때도 비밀 공작원들은 끊임없이 양성되고 첩보 임무는 비밀리에 수행되고 있었다. 북한군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계속되고 있었고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넘나드는 공작원들이 수없이 북파되고 있었다. 그 평강 시내 옆에 부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박계포 연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박계포 연대인지 뭔지를 몰라갖고 저는 거기에 대한 그 부대가 박계포 연대인지 무슨 부대인지를 알아오는 정확한 그런 임무를 띠고 침투가 됐습니다. 정전협정의 부담을 안고 북파공작은 더욱 은밀하게 수행됐다. 적에게 발각되거나 체포된다는 것은 비밀 엄수를 위해 죽어야 함을 의미했다. 국가민족을 해서 죽어라. 네가 거기서 걔들한테 붙잡혀봤자 도로 난파된다. 그럼 여기 와서 붙잡혀서 또 죽는다. 반공을 혁명공약으로 내세운 박정희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더욱 확고해져 갔다. 박정희는 무조건적인 북진 통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 경제 건설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월남 파견 전투부대의 제1진 청룡부대가 지난 3일 장도에 올랐습니다. 당시 월남 파병은 경제적 실익과 자주 국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이었다. 65년 9월 첫 번째 파병을 시작으로 연인원 32만여 명이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그때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날로 더해만 갔다. 정규군을 대신해 북파 공작원들의 정보 수집 활동이 더욱 요구됐고 첩보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당시 북한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기 시작했고 대남 도발 행위와 침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1968년 4월 비무장지대에서 미군 순찰차가 북한군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피해 보복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반복됐고
후방 안보를 위해 예비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음이여 건설하자는 외침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향토 예비군이 결단되었습니다. 한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라 내간손 지키세 이 목숨 다해. 향토 예비군은 여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만에 이르렀다. 향토 예비군 창설은 북파 공작원들이 촬영해온 북한 노동저기대의 훈련 모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우리가 수집해온 필름을 갖고 국회에 가서 우리 공작처장이 상의를 국회의원들 상의를 했어요. 걔들 그 저기들이라는 것은 완전 전기구나 똑같아요. 중무장된 거. 큰일 난다. 걔들은 예비군들도 이렇게 막 전기구랑 똑같아요. 그 국회에서 가서 예비군이 그래서 창설됐습니다. 11월 2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 주민등록제는 불순분자 색출과 신분 위장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남산을 동서남북으로 한편 서울의 요새화가 시도됐다. 한창입니다. 또 이 지하 교차 지점엔 5천여 평의 입체 로터리가 마련돼서 유사시 40만 명을 대피시킬 수 있는 지하 광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서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1,500여 미터에 달하는 남산 1호 터널은 거대한 반공호였다. 반공 안보 의식이 이 시대 최고의 지상 명제였던 것이다. 반공 안보 의식이 강화되면 될수록 북파 공작원들의 활동은 더욱 강조됐다. 1960년대 후반 중부전선, 당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북파 공작 부대가 이곳에 있었다. 당시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공작원들이 자신들의 부대를 다시 찾았다. 저쪽에 공작과 요게 요 건물. 지난해까지 사용했던 이곳은 공작원 내무반과 지휘본부 등 당시 건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생각나죠, 많이 나죠. 이게 내무반. 언뜻 보기엔 여느 내무반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관물대에 붙어있는 명찰에는 이곳이 비밀 공작부대임을 말해준다. 조장. 경찰 중대장. 이곳에서 공작원들은 자신들의 특정 임무를 부여받았다. 여기서 다시 또 공작원이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안 가가서 다시 훈련 시켜서 넘어가고 임무 수행하고. 부대에서 훈련을 마친 공작원들은 인적이 드문 안전 가옥으로 보내졌다. 이곳에서 은밀히 최종 훈련을 받으며 그들은 작전 명령을 기다렸다. 낮에는 독도법과 살상 훈련이 이루어졌고 밤에는 지뢰지대를 뚫고 나가는 훈련과 야간 산악 훈련이 계속됐다. 이곳에서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배낭 짊어지고 나침반 들고 산악 이제 심도 훈련하고 이제 어느 날은 절지 교육도 하고 유인 납치 교육도 하고 살상도 하고 생존학도 하고 독도법도 하고 여기서 임무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정확히 목표 지점을 공격하자면 공작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강인한 체력이었다. 그리고 미리 익힌 독도법으로 목표 지점까지 언제라도 날듯이 달려가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에겐 언제나 비무장지대란 죽음의 계곡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에는 전기 고압선, 지뢰밭, 철조망 등 육중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다. 이러한 육중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유명을 달리한 공작원들도 수없이 많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죽은 사람들, 그 유골들, 그 머리 부분 같은 게 수없이 발에 채이는 게요. 그 유골이 발에 예. 그게 저 전시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6.25 때 그 그 상황이 아니고 6.25 휴전 이후에 그 희생된 사람들, 지뢰지대신가 거기가. 그런 걸로 봐서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느냐 이거지. 지금 그때 이제 김철민 씨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던 길에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지뢰를 밟았다. 바지 가랭이를 칼로가 찢어서 그는 가운데 3km 이상을 기어서 남쪽으로 넘어왔다. 임무선 끝나고 되돌아 나오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이제 북방 한계선 너머에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기어서 한 3km 이상 혼자서 기어서 나왔어요. 70년대를 접어들며 세계는 탈냉전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며 국제정세는 일대 변혁을 예고한다. 남과 북도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이로써 남과 북이 동시에 발표한 7.4 공동성명은 남북 당국자들이 최초로 대화를 통해 만들어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젠 남과 북은 평화로운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휴전선 교전과 같은 무력冲突은 자제됐지만 북파 공작원들의 정보 수집 활동은 80년대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로 침투하는 그 GP가 있어요. 628 GP 같은 경우. 중부전선 628 GP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전방 군사분 계산 가서 이런 해오고 이런 걸 입문하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벌였던 체제 경쟁과 이념 전쟁. 그 분단의 비극 앞에 가장 먼저 소모품으로 희생되어 간 사람들이 북파 공작원들이었다. 그들은 이름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Y일 뿐이다. 자꾸만 눈물이 날라오는 거지. 옛날 생각을 하게 되면 소름이 끼치고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복받치는 거죠, 한마디로. 내 청춘을 이 나라에서 뺏어갔기 때문에. 북파 공작원들의 억울함은 그 당사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윤정순 씨는 올해로 44년째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26 신혼 초에 북파 첩보부대에 간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간 남편은 나이 70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우리 영감 이북에 간 영감도 돌아오라고 그러고 자식들 때문에 오라고 그러고 내가 맨날 그렇게 축원하지요. 44년째 남편 몫에 따뜻한 밥을 챙기는 윤 씨의 세월처럼 북파 공작원의 문제는 수많은 유가족들의 문제로 남아있다. 그런가 하면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두 분이 지금 사시는 거예요? 지난 67년부터 4년 동안 북파 공작원이었던 신동선 씨는 요즘까지도 술로 나날을 보낸다. 지고집 때리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도 가서 들려나가는데 돈 벌어온다고 나갔던 아들이 이렇게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거기를 가거나 무슨 돈을 뭐 갖다 오면 뭐 많이 주고 뭐 그런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 소리 듣고서 이제 그렇게
거길 가지 말래도 갔다고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하기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그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일 하나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요. 안 주던가요 일을? 안 주죠. 근데 군대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대강 알잖아요 사람들이.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이나 하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훈련과 사상 교육.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한 기억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떨쳐버리기 힘든 족쇄인지도 모른다.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또한 그들의 사회 적응을 가로막고 있다. 무슨 사건만 나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신 HIV 나왔지 않느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틀 3일씩 데려다 놓고 이제 혐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저단지느냐 하는 식이 그의 속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우리 선배나 우리 동지나 후배님들이 이제까지 입 다물고 있었다면 지금 이 날이 왔겠습니까? 북파 공작원들은 비밀 엄수가 기본인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사회에 나왔다. 정전협정상 그 존재 자체가 부인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때문에 지난 시절 동지들을 찾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다 죽은 줄 알았댔는데 그래도 하나 둘 찾기 시작하니까 누구 또 살았다 누구 또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 둘 만나는데 참 그거야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동안 이들의 존재 확인에 대해 국방부의 답변은 늘 근거 없음 또는 사실 확인 안 됨이란 간단하고도 냉정한 서류 회신뿐이었다. 북파공작원 박부서 씨는 지난 30년 동안 비밀리에 간직했던 문서 하나를 지난 2000년 KBS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전선 공작. 다 우리 전선 공작이도 오지 공작도 다 이거 나와요. 36지구대, 그래야지 18지구대, 교육 받아가지고 수도지대. 북파공작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공작 형태, 근무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 종결공작원 명부가 바로 그것이다. 북파 공작원들의 존재가 세상에 확인되자 당국에서는 40년이 지난 요즘에서야 그들의 존재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전사 통지서였다. 우라통 터지요. 우라통. 내 그 얘기만 하면 내 또 이거 혈압 올라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50년 만에 40년 만에 30년 만에 전사 통지를 해줬다면 이 나라입니까? 그동안 임무 수행을 하다 사라진 북파 공작원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지난 2003년 국군정보사령부에 따르면 그동안 13,000여 명의 북파 공작원 중 실종자는 7,7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무장지대 곳곳에는 이렇게 당시 감회장한 북파 공작원들의 무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침년이면 강산에 보낸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표시를 않고 왔거든요. 예. 그러나 그 근처에 가서 날이 헤매면은 근데 무덤이 있으면은 그건 틀림없는 기고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생존 요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증언을 토대로 하면은 그 하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그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유골들 찾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가 하면 북쪽에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그들을 이제 송환해 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딱 나와 있잖아요. 한국전쟁 포로 송환 당시 HID 요원으로 유일하게 송환된 신창균 씨는 아직도 북쪽에 생존자가 상당수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HID가 딱 나오죠. 신창균 HID.
우리 수용소에서만 아마 3추럭 정도를 해갔으니까 50명씩 잡아도 한 150명이니까 다른 수용소에서 많이 갔으니까 몇천 명은 억류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많겠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데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같은 포로된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나는 얼마나 애타겠나. 아직까지 북파 공작원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국의 이름으로 충성을 다하고도 계급이나 군번도 받지 못했고 제 위치도 찾지 못했다.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해도 그의 신분은 군인이 아닌 종군자일 뿐이다. 나라를 위해 쓴다니 충성의 사람들을 헌시싹 부리듯이 소의 애면 차별, 정말 개인 것처럼 때려주고 싶고 그걸 말 못하고 참아왔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의 명을 받고 북파됐고 조국의 이름으로 충성을 다했던 북파 공작원 Y들. 그들은 오늘 분노한다. 자신들이 충성을 다했던 조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국이었느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찰에는 북파 공작원들의 위패 300여 기가 모셔져 있다. 그러나 이곳에조차 이름을 남기지 못한 북파 공작원 Y들은 누가 기억하고 있는가? 이제 Y란 익명의 이름 대신 그들의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줘야 할 때다. 역사 앞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어야 할 때다.